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자로 이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채널에 보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의 기막힌 사연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글로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글을 쓰려니 참 어렵더군요. 말로 하라면 잘 할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 정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다가 이제서야 기승전결 정리가 되어서 차근차근 글을 써내려가는데 제가 글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중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 써본 글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중학생이 된 기분으로 제가 겪었던 어이없는 일들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 내려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끝까지 이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눈이 작고 옆으로 째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눈 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두 누나들도 눈이 작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결국 누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2, 3년 지나니까 그나마 검정 눈동자가 절반은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도 쌍꺼풀 수술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 별명은 뱁새였습니다. 지금도 국민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어이 뱁새 잘 지냈나? 그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눈망울이 크고 눈가가 촉촉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결혼할 여자의 첫 번째 조건도 눈이 큰 여자였습니다. 제 바람대로 저는 눈이 크고 눈가가 촉촉한 여자를 만나서 3년 연애를 했습니다. 직장을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눈망울이 크고 눈가가 촉촉한 지금의 아내를 집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노라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여자친구의 첫 인상을 보더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한 게 남자 깨나 밝히겠다. 서방 잡아먹겠어. 엄마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엄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들이 수더분한 여자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은 평생 한 번이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이다. 다시 생각해봐라. 몇 번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엄마, 여자친구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해. 남자 사귄 것도 내가 처음이래.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자고로 여자의 눈가가 촉촉하면 남자 밝힌댔어. 살아봐라. 옛말 하나도 안 틀려. 아이고, 눈가 촉촉한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이렇게 삐쩍 말라서 복이라고는 한 줌도 없어 보이는 여자랑 결혼을 한대. 엄마는 말도 되지 않은 소리로 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눈이 크고 눈가가 촉촉해서 싫은 게 아니라 아빠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서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돌려서 표현하는 거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최후 통첩처럼 딱 한마디를 하고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가난한 건 여자친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에 엄마는 딱 한 말씀 하시더군요. 여자친구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살아봐라. 옛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제 부모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여자친구를 아내로 맞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보고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뱁새와 왕방울 커플이네. 저는 친구들의 놀림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누라가 늘씬하고 눈망울이 크다는 걸 친구들도 인정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보다 12살 아래인 아내는 체질적으로 뼈마디가 약하더라고요. 침대 모서리에만 다리를 부딪혀도 금방 멍이 들고 쌀 10kg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조금만 과식을 하면 소화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부대껴 했습니다. 게다가 살찌는 것을 싫어해서 식단 관리를 엄청 하는 편이었습니다. 밥도 어찌나 조금 먹던지 같이 밥을 먹으면 저는 끝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고 와이프는 한두 젓가락 깨작깨작 먹다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엄마가 궁시렁 대셨습니다. 여자는 자고로 밥을 맛있게 먹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돈도 모으고 자식도 잘 되는 법이다. 엄마는 저와 아내를 염려했지만 저희 부부는 알콩달콩 살면서 그 마른 몸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몸이 약해서 장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집 근처에 사시면서 육아도 많이 도와주시고 집안일도 많이 거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두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음식물을 먹기만 하면은 토했습니다. 겨우 누룽지 끓여서 백김치에 먹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빵과 우유를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겨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한 체질이라서 혹시나 큰 병은 아닌지 걱정을 하며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아서 똑같이 정밀 검사를 했지만 그 병원에서도 딱히 병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허약한 체질이라는 겁니다. 혹시 마음의 병은 아닌가 싶어서 정신과 치료도 의뢰했지만 역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장모님은 한의원에 가서 몸에 좋다는 보약을 며칠씩 해다가 아내를 먹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병은 한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종일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운이 펄펄 나서 밖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자 혼자서 밤에 돌아다니다가 나쁜 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밤에 돌아다니는 아내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회사 생활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모님이 아예 집에 들어오셔서 아내를 돌봐주시기는 하지만 밤만 되면 아내의 힘이 2배로 세져서 장모님도 제어하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제 몫이 있기 때문에 장모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끼니를 건너뛰는 것은 다반사이고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꾸 밖으로 돌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는 날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뭐랬냐? 관상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애들 데리고 나와라. 당장 이혼해라. 미친 게 틀림없다.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하시면서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엄마가 마지막을 말씀하시더군요. 그 여자랑 계속 살 거면 나랑 인연 끊자. 어디 끝까지 가봐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일나고 그때 가서 엄마 나 살려줘 하기만 해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저는 아내를 택하고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헛소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빙의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됐다가 하루는 아줌마가 됐다가 또 하루는 어린 남자 아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 빙의된 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못 써. 자손이 조상을 챙겨야지. 네 할아버지 묘자리에 가서 술 한 잔 따라 드려. 꼭. 안 그러면 다친다. 너 차에 치여 죽어.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아내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없는 겁니다.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죠. 그랬더니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말이 나오는 대로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이 집 아저씨 바람났네. 언니가 너무 드세니까 오빠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슈퍼 아줌마가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쌍욕을 해대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슈퍼로 들어가서 아주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내를 힘으로 제 앞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순간 아내는 제가 남편인 걸 모르더군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우리 엄마 아세요? 우리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러면서 우왕좌왕 얘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내가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엄마 말대로 이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닌가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장모님에게 이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놀라지 말라면서 진지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네, 내 딸이 무섭지? 나도 무섭네. 아무래도 신병을 앓는 것 같아. 인정하기 싫지만 빙의까지 드는 걸 보니 이제는 엄마인 나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네. 같이 가보세. 무당 한번 찾아가 보세. 저도 느낌상 그럴 거라는 예감은 들었지만 막상 장모님께서 신병이라는 말을 꺼내고 나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착잡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뜻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장모님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시더군요. 사실은 내 엄마, 그러니까 내 딸의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네. 무당도 가족력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나? 그 피가 어디 안 가더라고. 나는 무당의 피를 피해서 내 딸도 피하려니 했더니만 저게 외할머니 피를 받고 말았나 봐. 장모님이 평생 저에게 비밀로 간직하려고 했던 말까지 꺼냈지만 저는 신내림 만큼은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신내림 받으면 그때는 이혼하겠습니다. 장모님도 놀라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나랑 몇 군데 다니면서 무당들 얘기나 들어보세. 신내림 피할 길은 없는지 알아보세. 그건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용하다는 무당들을 몇 명 만나러 다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정말로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신당이 꾸며져 있더군요. 신발을 벗고 신당에 들어서기가 무서웠지만 옆에 계시는 장모님을 의지하면서 벌벌 떨면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신당 안을 들어섰습니다. 아내의 사주와 아내의 증상을 듣더니 무당들은 한결같이 아내가 지금 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운이 좋게도 제 아내의 신병은 아주 약한 거라고 합니다. 신병을 피하려거든 당장 술 장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장모님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내림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장모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당장 술 장사를 시작하자고요. 저도 어차피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퇴직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참에 마침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병 걸린 아내를 위해 저는 저희 엄마와 천륜을 끊고 최후의 선택으로 술 장사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장모님과 저와 아내는 시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여건들을 종합한 결과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업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창업에 성공한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모든 얘기를 종합한 결과 일본 술 사케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운영을 할 거라서 크게 가게를 내지도 않을 거고 시끄러운 게 싫어서 조용한 분위기의 술집을 찾다 보니 일본 선술집을 선택하게 된 거였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본 술안주 만드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술 장사를 준비를 하면서부터 빙의된 모습 따위는 한 번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잤습니다.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어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다음날 7시면 잠에서 깨났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빨리 가게를 내서 장사를 시작하면 완벽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기대를 하고 장모님과 저는 가게를 내려고 속도를 냈습니다. 장모님이 주신 돈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서 가게 월세를 얻고 식기들을 사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오래 하자는 생각에 가게에 들어갈 물건들은 모든 최상급으로 골랐습니다. 준비 작업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려 드디어 가게 오픈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주방을 보고 아내가 홀을 봤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는 가게로 나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오픈한 지 서너 달이 지나자 제법 장사가 됐습니다. 술 장사를 하면 아내의 몸이 좋아질 거라는 무당들의 말이 틀리질 않았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아내의 몸도 건강해지고 돈까지 생기다 보니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슬슬 월세가 아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애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나 학교 앞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내와 저만 사는 큰 집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고 작은 빌라를 얻어 보금자리를 만들고 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15평짜리 가게를 사버렸습니다. 그 사이 저도 명예퇴직을 해서 퇴직금까지 모두 몰아넣어 가게에 털어 넣었습니다. 제법 노하우가 쌓인지라 이번에는 여유롭게 지난번 가게를 운영할 때 불편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제법 그럴싸하게 일본 사케집을 고급스럽게 차렸습니다. 아내도 장모님도 합이 잘 맞아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골도 생기고 안주 맛도 좋아졌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내의 신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빙의되는 모습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고 제법 살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시름 낫다 했더니 장모님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기는 하지만 딸이 조금씩 기력을 차리니 긴장감을 놓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장모님께 안주 만드는 법을 배워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안주 맛을 내자 장모님은 하루에 2~3시간만 가게를 봐주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홀 서빙은 아내가 하고 주방은 제가 보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과한 농담과 웃음을 파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까지 돈을 모을 생각은 초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아내가 자꾸 술집 작부처럼 구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눈에 거슬리는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인데 옷과 시계와 구두를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예의도 갖추고 제법 신사인양하고 다녔지만 제 눈에는 인상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와서 술을 마시다 가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단골이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가게에 오면 저는 아내더러 주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제가 홀 서빙을 했습니다. 눈치 빠른 신사는 그런 저의 행동을 느끼고는 제가 홀에 나가고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가면 30분 남짓 가게에 머물다가 가버리더군요. 그럴 때면 아내가 화를 내며 한마디 해대는 겁니다.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배가 부른 거야? 저 손님이 우리 가게 매상을 얼마나 올려주는데 쫓아내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사람 느낌이 안 좋아. 매상 안 올려도 되니까 저런 이상한 손님은 받지 말자. 제 말에 아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이런 손님도 있었습니다. 가게 앞 회사를 다니는 젊은 직원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와서 저희 가게에서 회식 같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매상을 올려주는 건 고마운데 이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내를 이상 야릇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그 중년 신사처럼요. 설마 했죠. 30대 후반의 젊은 사람이 50대인 제 아내와 왜 엮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뭐 고향에 있는 누나처럼 엄마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 가끔 아내가 가게에서 없어지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늘 그러더라고요. 응, 마실 갔다 와. 옆 가게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왔어. 어느새 상가 사람들과도 친해진 겁니다. 아내를 믿었죠. 그리고 아내가 언제 신병을 알았냐는 듯이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얘기를 하고 웃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주방 보랴, 서빙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나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들어오길래 어디 갔다가 왔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는 이미 가게에 나갔더라고요. 장모님도 함께 나갔는지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랴부랴 가게로 출근을 했죠. 가게 문을 열고 막 열려고 하는데 저만치 오시던 장모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네 벌써 나왔나? 네, 네. 하고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같이 어딜 좀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나 어리둥절해 있는데 장모님이 눈빛이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조마조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 문을 열지 말라는 장모님과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은 이 느낌. 저는 장모님 손을 거역하고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그 젊은 손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 야릇했던 30대 젊은 손님 말입니다. 젊은 손님은 저를 보더니 옷을 챙겨 입고는 불이 나게 나가더군요. 아내도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더군요. 이제야 모든 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내가 일하다가 한두 시간씩 사라졌던 이유를 말입니다. 막연하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제 눈으로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보고 나니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장모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게 안에서 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사위의 등장에 가게 안을 못 들어가게 막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엄마보다 더 믿었던 장모님에게 속은 게 더 분했습니다. 신병 걸린 아내 위에 부모와 천륜을 끊고 무당의 말대로 술장사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서 내가 면목이 없네. 내 딸이 그동안 남자한테 한눈 팔고 그러지는 않았자는가. 필시 그 젊은 놈은 내 딸을 꼬셨을 거야. 한 번만 눈 감아 주게. 다시는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단단히 야단을 치겠네. 어머니, 저 정말 서운합니다. 어떻게 따님이 저런 행동을 하도록 놔두십니까? 그게 말이야. 내가 미쳤나 봐.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내와 장모님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몇 날 며칠을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자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애들은 어떡할 건가? 애들을 봐서라도 그러지 마. 그리고 이참에 술장사 집어치우세. 이제 내 딸도 60이 다 되어가는데 귀신들이 쫓아다닐 리가 있나?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귀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한대. 당장 술장사 치우고 편의점이라도 차리세. 그러시는 겁니다. 늙은 장모님이 그동안 아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장모님을 봐서라도 아내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자 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 겁니다.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겁니다. 아내와 정을 나눈 젊은 손님 말고도 또 있을 거라는 의심까지도 드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6개월 정도 가게 문을 닫고 저는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내가 펑펑 울면서 그러더군요. 빨리 돈 모아서 당신 집 사주려고 그랬어. 아내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 핑계다운 걸 대라. 네가 좋아서 즐긴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내는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노만 차오르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월세를 내주었습니다. 앞뒤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싫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와 장모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쉬고 나니깐 뼈아픈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더군요.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고 생활비에 쪼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술장사를 시작하기 전의 증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겨우 우유에 빵 쪼가리만 먹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낮에는 힘이 없어 쭉 뻗어 자고 밤만 되면 밖을 싸돌아 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일을 보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도로 위에서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나와서는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듣자 하니 한 여자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운전자는 화가 나서 제가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서 도로로 뛰어든 여자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그 여자의 뒷모습이 낯이 익은 겁니다. 세상에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운전자에게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그때 하늘이 정말 노랬습니다. 운전자의 말 맞다나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아내는 응급실로 실려갔을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삶의 의욕이 생기질 않아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아내를 내버려 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은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경찰서에 갔더니 아내가 있더군요. 경찰에 얘기를 들어보니 미친 여자가 한겨울에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가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아내가 저를 보고 씩 웃는 겁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찢겨서 한숨 재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더니 장모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술 장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려나 봐. 내 딸은 남자 앞에서 웃음을 팔아야 할 팔자인가 봐. 순간 제 결혼을 반대했을 때 엄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고로 여자의 눈가가 촉촉하면 남자 밝힌댔어. 아이고, 눈가 촉촉한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이렇게 삐쩍 말라서 복이라고는 한 줌도 없어 보이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대. 엄마의 말이 맞았나 봅니다. 정말 옛말 하나도 그러지 않나 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내와 불쌍한 장모님은 어떡합니까? 마음이 약해져서는 어쩔 수 없이 술 장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 아내와 장모님에게 서약서를 받아냈습니다. 아내는 주방일만 보는 걸로요. 홀은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써서 저와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술집을 오픈했습니다. 전처럼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내는 또 신이 나서 일을 하더군요. 아내가 주방에 있으니 저도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도마지 소리가 신이 났습니다. 매상도 오르고 정말 장사할 맛이 났습니다. 가게가 바쁘다 보니 아내가 언제 낯선 남자와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두 아이들 결혼 자금도 마련하려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일을 하는데 친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인사드리러 와라. 그래서 엄마를 보러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러시더군요. 미안하다.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내가 괜히 트집 잡아서 내 아들 맘 아프게 했구나. 엄마 용서해다오. 그러시더군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엄마는 제 아내의 손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라. 고마웠고 미안했다. 그러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부인과 잘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바쁘게 가게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장을 보고 가게로 가려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내였습니다. 어디 찜질방 가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커브를 돌아 가게로 가려는데 아내가 저만큼 서 있는 늙으스레한 남자와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고 아내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살리려고 저는 집까지 팔아 술 장사를 시작했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와도 인연을 끊었는데 말입니다. 아내는 이런 식으로 저에게 배신을 때리다니요. 그날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왜 가게 문을 열지 않았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왜 약속을 어기지? 내가 차린 건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지. 거짓거리 하는 곳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펑펑 울면서 오열을 하더군요. 여보,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술집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술집에 나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막 좋아. 나 좋다는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아내와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장모님이 들어오셨더군요. 장모님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미안하네. 얘가 술만 팔아선 신병을 면할 수 없다네. 어떤 엄마가 이런 딸을 보고 있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병 걸려 죽은 딸보다는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딸이 나는 더 좋다네. 그래서 내가 그냥 뒀네. 자네 속여서 미안하네. 사이인 자네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딸이 더 귀하다네.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나는 다시 이 상황이 와도 내 딸년한테 그리라도 살아달라고 하겠네. 그러자 아내가 저를 잡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도 살려고 그랬어. 오열을 하며 말하는 아내에게 저는 준비해 놓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도 이제 살려고 그런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의 외도를 제 눈으로 목격하고서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를 쫓아내고 새롭게 가게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혼자 운영할 술집은 웃음을 파는 술집이 아니라 퇴근길에 직장인들이 술 한잔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술집이랍니다. 인생을 두 번 산다면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남은 인생 잘 마무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싱이자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죠. 그런데 제 이혼 사유는 아주 기가 막힌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크게 분노하실 거라 예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물론 회사도 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매일같이 지옥철을 경험하며 힘든 출퇴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는 이 도시가 지긋지긋해졌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은 꿈이 생겼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중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충남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로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곳에서 날려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올 기대를 하며 동료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저와는 다르게 촌동네에 뭐하러 가냐며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아무튼 저희는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6시간을 달려 워크숍 목적지에 도착했답니다. 저는 숙소 앞에 보이는 자연을 만끽하며 숨을 들이마셨고 건물 하나 없이 뻥 뚫려 있는 공간에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잠시 휴식이 아닌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게 평생을 살아도 행복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무튼 저희 회사 식구들은
실내에서 간단한 워크숍을 마치고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숙소 밖은 허허 벌판이라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허허 벌판에서 가끔 눈에 보이는 갈대들과 이름 모를 꽃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며 경운기 소리를 음악 삼아 한참을 구경했네요. 이튿날이 되자 회사 부장님은 농촌 체험 일정이 있다는 깜짝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동료들은 야유를 보내며 바비큐나 구워 먹으며 휴식이나 취하자고 반대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이미 돈까지 지불했으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야 시골이 너무 좋으니 당연히 신이 나서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제일 먼저 줄을 섰지요. 이윽고 저희는 어느 농가까지 오랜 걸음을 걸어갔고 벼농사와 콩, 옥수수까지 직접 수확하는 수업을 듣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희의 수업을 진행해 주실 농부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할아버지나 나이가 지그시든 아저씨가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저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수업을 가르칠 선생님이라고 등장했네요. 그 청년은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가 남자답고 멋져 보여 여직원들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어요. 그 덕분에 농촌 체험은 즐거운 분위기로 확 바뀌었고 저희는 벼농사의 과정과 수확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직접 손으로 따서 일손을 돕기도 했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 해가 지는 걸 보며 더욱이 감성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이자 청년 농부의 집으로 들어가 옥수수를 삶아 먹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집이 얼마나 넓던지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보다 훨씬 더 컸어요. 또한 농촌이라고 해서 집이 고전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인테리어가 마치 유명한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간 것처럼 화려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수많은 그림들까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이윽고 청년 선생님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맛있게 삶아진 옥수수를 가져다 주셨고 저희는 옥수수를 원없이 먹으며 수다 산매경에 빠졌답니다. 여직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촌구석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말했는데 청년 선생님의 집에 놀러 오니 그런 말은 쏙 들어갔고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다며 빈말들을 늘어놓았네요. 하지만 저는 시종일관 시골이 좋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꿈을 가졌어요. 비록 농사를 지을 능력은 안 되지만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나중에 꼭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로 내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즐거운 시간은 마무리가 되고 모두 숙소로 돌아가려고 청년 선생님 집 마당에 모인 시간이었어요. 청년 선생님이자 농촌 총각은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도 그 사람에게 손을 흔들고 이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청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덕에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가 깜짝 놀랐어요. 저 희경씨,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의 용기에 회사 동료들은 박수까지 치며 저에게 빨리 연락처를 교환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청년 선생님과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좀 의아했어요. 물론 괜찮은 남자가 분명해 보였지만 말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처를 물으니 저로서는 난감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말문을 열더군요. 저 희경 씨 봤을 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놈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꼭 희경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저 대신 제 전화번호를 청년 선생님에게 알려주었네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동료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면 그만이니 별 신경 쓰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청년 선생님이 저희 숙소 앞에 찾아왔어요. 저희는 짐을 챙겨 막 나가는 길에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죠. 저와 다시 마주한 그 사람은 재차 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고백했고 며칠 뒤 서울로 저를 만나러 갈 테니 만나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 사람이 제 인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한 번은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자고 대답하고 동료들과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갔답니다. 그때부터 동료들은 제 예상대로 저를 놀리기 시작했고 청년 선생님이 알부자이니 절대 놓치지 말라며 신신당부까지 했네요. 누가 들으면 곧장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저와 그 사람은 서울에서 만나 데이트하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주말만 되면 그 사람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서울과 시골을 오가는 데이트는 계속되었고 어느새 저희는 1년의 시간을 함께하고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지요. 저희 부모님은 제 성격이 어떤지 알고 있어서 시골 농부에게 시집 가는 게 괜찮고 잘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예비 남편까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역시 오랫동안 저를 예쁘게 봐주셨던 터라 저와 남편의 결혼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네요. 그렇게 저는 도시의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 있는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 방과 저희 신혼방은 한참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그 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와 남편은 신혼의 분위기를 실컷 만끽할 수 있었고 밤새워 텔레비전을 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네요. 하지만 걱정거리는 매일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을 나가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는 건 제 몫이 되었고 1000평이 되는 땅에 농작물을 관리하는 일손이 부족해 저도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했답니다. 처음에는 재밌고 신기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몸이 고되다 보니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골아 떨어지게 되었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바람에 저의 개인 시간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시부모님과 마찰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한 게 억울해서 남편에게 먼저 물었는데 그이는 나중에 드넓은 땅이 모두 저희 것이 될 것인데 왜 벌써부터 돈을 바라냐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해서 그건 그거고 일당은 일당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찾아가
제가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기로 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와 오빠가 매일 논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라도 이해한 듯 보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기분 나쁜 감정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셨네요. 예, 우리가 너희들 돈을 떼먹을까봐 그러니? 어른이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본 거야? 지금 너는 돈 몇 푼 받고 싶어서 이러는 모양인데 나중에 이 땅이며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거라 생각하니? 나중에 우리가 은퇴하면 너희가 우리한테 땅이며 집이며 모두 다 돈 주고 사갈 거야? 역시나 시어머니는 미래를 위해 무료 봉사하라는 말을 돌려서 하셨어요. 아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빌미로 노예처럼 돈 한 푼 안 주고 일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아 계속해서 정당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저는 농사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정타까지 날렸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강하게 나오셨어요. 그래라, 앞으로 일하지 마. 보아하니 내 아들은 우리한테 돈 받을 생각이 없는데 너 혼자 이러는 것 같구나. 충이 싫으면 저를 떠나야지. 너희들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그동안 일한 임금은 제대로 챙겨주마. 당황한 저는 제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을... 아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버님, 어머님이 이 땅과 저택을 물려주실 거라 믿고 그냥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진작에 그럴 것이지. 이 땅이며 작물값만 물려받아도 얼마나 되는지 아니? 나중에 돈방석에 앉으려면 작은 걸 포기해야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잠이나 자라. 내일 아침은 네 시아버지가 올갱이국을 먹고 싶다니 그걸로 준비하도록 하고. 라며 저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네요. 그렇게 시부모님 방에서 나온 저는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 손바닥에서 놀아난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하지 않을 거면 내쫓겠다는데 당연히 저로서는 수그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잠시 후 남편은 제가 욕만 먹고 돌아온 걸 보더니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잖아. 이 집이며 땅이며 모두 우리 차지가 될 거니까 참으라고 했지? 라며 속을 박박 긁어댔어요. 어쨌든 저는 꼬리를 내리고 얌전히 농부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6개월이 지나자 어느새 저희 피부도 남편처럼 까맣게 그을렸고 얼굴에 주름살도 말도 못하게 많이 늘어만 갔어요. 아무리 선크림을 많이 발라도 장렬하는 태양이 내려주는 자외선을 이길 수는 없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뿐인 남동생이 홀로 전국 여행을 돌다가 제가 있는 충남 지역에 왔다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누나를 보러 오라고 일러주었고 남편과 시부모님께 동생이 하룻밤 묵고 가도 괜찮냐고 물었네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손님 오는 걸 좋아하셔서 얼마든지 지내다가도 좋다고 하셨답니다. 몇 시간 뒤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남동생이 저의 시댁으로 도착했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나와 동생을 반겨주시며 결혼식 때 제대로 못 봤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다며 악수까지 청하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동생의 팔뚝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돈총각, 운동을 열심히 하나 봐? 팔뚝을 보니까 소도 때려잡겠는걸? 동생은 그 질문을 늘 받아오던 터라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별건 아니고 학창시절에 유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헬스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 사돈총각, 여기 온 김에 우리 밭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자네 덩치라면 힘 꽤나 쓰겠는데 말이야. 저기 언덕 너머에 우리가 키운 고추가 있는데 이번 농사는 망해서 모두 태워야 하거든. 자네가 그 고추대를 힘으로 죄다 뽑아서 처리해주면 아주 좋겠네. 대신 내가 사돈 총각한테 씨암탉 한 마리 잡아줄게. 그리 부탁하는데 누가 거절하겠어요. 제 동생은 덩치는 산만해도 속은 깊고 여린 녀석이라 단번에 시어머니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리하여 동생은 다음날 꼭두새벽에 일어나 고추밭으로 가서 그 많은 고추대를 힘으로 모두 뽑았고 그 광경을 시어머니는 감탄하면서 구경했네요. 나중에 오후가 되어 닭백숙을 요리한 시어머니가 식사하시며 제 동생의 칭찬을 어찌나 많이 하시던지 누나인 제가 너무 뿌듯하고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동생에게도 일당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챙겨두었던 비상금을 동생에게 쥐어주며 돌려보냈고 다음에 서울에서 보자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동생이 떠난 뒤 매일같이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제 남동생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댔습니다. 어쩜 그렇게 힘도 좋고 일머리가 좋으냐며 농부가 제격인데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주저리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꼬치꼬치 물으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히 남동생이 취업 준비생이라는 말을 했다간 저처럼 농사일에 부려먹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생은 평범하게 회사에 다닌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 저의 농부 아내의 삶을 두어 달 더 지내자 벼 수확기가 다가왔어요. 1000평의 땅의 벼를 모두 수확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절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남편의 말로 벼를 베는 기계에 바인더 2대를 돌려 벼를 모두 베고 탈곡기에 돌려 쌀포대에 담아지기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생길이 훤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워냈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수학하기 며칠 전에 저에게 제안 하나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인부고용에 실패했다며 볼멘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남동생 말이야. 회사 다니는 거 맞니?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 여행을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봐. 만약 지금 하는 일이 없으면 한 달 정도 여기로 내려와서 수학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물론 맨입으로 달라는 말은 아니다.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주렴.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대답하려다가 돈을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친정동생 힘 좋다고 일당 줄 테니 시댁 농번기에 손 보태라는 시모의 말을 다시 곱씹어보니 남동생이 한 달 고생하고 돈을 벌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제 동생이 지금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서요. 시간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일할 마음이 있다면 용돈 좀 벌어가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섭섭지 않게 챙겨주실 거죠, 어머님?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돈 총각이 남도 아닌데 공짜로 부려먹겠냐며 자기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니 도와주기만 한다면 어디서도 받지 못할 월급을 받아가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취직이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안 그래도 면접은 수없이 많이 보는데 불러주는 회사가 없어서 알바만 뛰고 있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당장 짐 싸서 내려오라고 일러주었고 목돈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며 동생에게 한 달만 농부로 보내보자고 제안했어요. 다행히 제 말에 동생은 좋은 기회라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내일 아침 버스를 타고 내려온다며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이튿날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 남동생을 환대해 주었어요. 또한 시어머니는 감사하게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네요. 밥상 위에는 저도 시집와서 처음 보는 한우까지 있어 고기 먹느라 정신이 쏙 빠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남동생에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으니 오늘 하루는 경치나 구경하면서 푹 쉬라고 일러주었고 저와 남동생은 오랜 시간 산책을 하며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해가 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아무튼 동생이 처음 제 시댁에 온 날은 조용하고 평온하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고되고 힘든 일이 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동생은 시아버지를 따라 곡식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바인더라는 벼를 베는 기계를 끌고 나왔어요. 그 기계는 2대였는데 남편과 제 동생이 한 대씩 맡아서 벼를 베는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리한 기계라고 해도 벼를 베는 바인더를 온몸의 힘으로 끌고 다니며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과 동생은 입고 있는 옷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어요. 이제 시작인데 끝까지 하려면 엄청난 고생을 할 게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도 남동생은 끝까지 잘 버텨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쉬자고 말할 때까지 한 번을 멈추지 않고 벼 베기에 몰입하고 있었지요. 시부모님 역시 제 동생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며 하늘이 내린 농부라며 탐을 내셨어요. 그렇게 남동생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피부가 까맣게 타버려서 누가 지나가다 보면 한 10년은 농부 일을 해온 사람으로 쉽게 착각할 것 같았답니다. 게다가 일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던지 제 동생 덕분에 시부모님께 큰 점수를 딴 것 같았죠. 그리고 저와 시부모님은 남편과 동생이 수확해온 벼를 탈곡기를 돌려 쌀과 벼 껍데기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고 포대자루에 쌀을 가득 담아냈답니다. 하루에 수십 가마씩 창고에 쌓여가는 쌀을 보며 속으로 이게 다 얼마야 하고 계산을 해보기도 했고 나중에 시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을 생각하며
흐뭇하게 웃으며 일했어요. 여하튼 온 가족이 쌀수하게 만전을 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계획한 대로 다 이뤄지는 게 아니었어요. 남동생이 일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벼를 베는 기계인 바인더가 고장이 나버렸답니다. 시아버지는 급하게 움직여 마을 주민들에게 바인더를 빌려보려고 했지만 모두 수확철이라 바인더가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웃이 거절했지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바인더를 제작한 공장에 전화해서 수리가 언제쯤 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이미 수리기사가 여러 농촌을 다니며 기계를 고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 바인더를 한 대 더 사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걸 뭐하러 새로 사냐? 저 기계는 모두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야. 그런데 내 돈 주고 저 비싼 기계를 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무래도 이제부터 네 동생은 낫으로 벼를 베어야겠다. 네가 창고에 가서 낫자루 좀 들고 오거라. 라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아버님, 낫으로 벼를 베라니요. 지금 이 많은 벼를 제 동생에게 낫으로 베라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세요. 뭐야? 그럼 어쩌냐? 다른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바인더고 뭐고 없어서 낫자루 하나로 다 수확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어서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저는 하도 기가 막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문을 열었답니다. 그럼 제 남편하고 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일하면 되잖아요. 낫질은 아무래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는 직접 창고로 터벅터벅 걸어가 낫을 들고 동생에게 전해주며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거기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동생을 돕는 게 더 낫겠다는 마음뿐이었네요. 그래서 저도 낫자루를 들고 벼베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동생은 괜히 몸 상하니 그늘에서 탈곡기나 돌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동생만 혼자 그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인더와 낫을 번갈아가며 작업하자고 부탁했어요. 그나마 저의 현명한 결정에 마음 상하는 사람 없이 농사일이 진행되었고 남동생이 시댁에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동생은 시어머니가 약속한 월급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희 남매는 닭고기를 뜯으며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남동생에게 농부가 되면 어떻겠냐고 계속해서 꼬시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유통업자들과 거래하는 방식을 가르치며 정신없고 즐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실컷 수다를 떨다가 대화의 끝이 보이자 저는 시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동생이 정말 열심히 일해줬죠? 생각보다 빨리 수학이 끝나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제 동생한테 월급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제야 시부모님은 깜빡할 뻔했다며 손뼉까지 치면서 건망증을 핑계대시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가 잠시 기다려달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동안 저는 동생에게 흐뭇한 미소를 보냈고 동생도 돈을 벌어 돌아간다는 것에 신이 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윽고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꽤 두툼한 봉투를 챙겨오셨어요. 정말로 섭섭지 않게 돈을 넣어주셨는지 흰 봉투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흡족해하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동생은 돈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요. 그렇게 저희 5사람은 웃음소리를 끊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 때문에 바로 침대로 직행했네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핸드폰에 끊기지 않고 메시지가 오더군요. 그 메시지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동생의 방으로 건너갔어요. 동생은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두툼한 봉투를 열자마자 이게 뭔가 싶어 저를 불렀다네요. 시어머니가 주신 돈 봉투에 돈이 들어있지 않고 웬 대금 미납서가 100장 가까이 들어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일단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제가 시어머니께 바뀐 봉투를 전해주겠다고 말해주며 안심을 시키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동생은 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 면접이 있다며 채비를 서둘렀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어제 받은 봉투를 받아 시어머니께 가서 말했네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런데 어머님, 어제 제 동생한테 주신 봉투가 바뀐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는 대금 미납서만 잔뜩 들어있네요. 아무래도 어머님도 아주 피곤하셔서 헷갈리셨나 봐요. 그렇게 제 말을 듣고 봉투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바뀌다니? 그거 맞아. 내가 네 동생한테 제대로 챙겨주겠다고 했잖아. 거기 유통업자들한테 받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넘어. 어차피 네 동생 백수니까 설 가기 전에 유통업자들 만나서 수금하면 꽤 목돈을 챙길 거라고. 이제 내 마음을 이해했니?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이라도 화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는데 간신히 참고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여기 미납 영수증을 보면 죄다 제가 시집오기 3년 전에 거래 내용이던데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못 받은 걸 제 동생이 어떻게 받아내요. 보나마나 받기 힘든 게 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된 월급을 챙겨주세요. 제가 요목조목하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그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대신 말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그럼 우리가 네 동생한테 사기라도 쳤다는 게냐? 거기 대금 미납서에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쓰여 있잖니. 찾아가서 돈만 받으면 되는데 왜 사람을 못 믿는 거냐? 네 동생 한 달 일하고 돈 1,000만 원 벌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아침부터 찾아와 큰 소리야. 당장 나가지 못해? 저는 하도 기가 막혀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계속 보챈다고 해도 돈을 절대 주시지 않을 분들이니 제가 따로 동생에게 월급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내려놓았답니다. 그래서 동생의 방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제가 나중에 돈을 이체해주겠다고 말하며 사과했어요. 그러자 남동생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흥분했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에게 물었네요. 누나,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경우야? 사돈 어른들 원래 저래? 누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 누나는 제대로 된 품삯
받고는 있는 거야? 아니, 나도 남편도 돈 한 푼 못 받고 있어. 나중에 이 집과 땅을 물려주신다는 말만 하시고 부려먹기만 해. 나도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왔는지 모르겠다. 저희 남매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방에서 일을 들었는지 갑자기 건너와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하고 처남,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하고 있는 거야? 두 사람 그렇게 무식한 줄 몰랐다. 어른이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갈 것이지. 어디서 돈돈거리며 막말을 짓거려? 그의 언성에 시부모님까지 방에서 나와 저희 남매 앞에 섰고 역시나 저희가 잘못한 거라며 훈계하셨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지던지 시부모고 남편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훈계를 듣던 남동생은 저에게 밖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동생은 제 결혼 생활에 큰 문제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누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누나를 여기에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누나, 솔직히 말해봐. 지금 누나도 후회하고 있지? 솔직히 후회는 되지. 나도 이런 몰상식한 집안인 줄 까맣게 몰랐으니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내 팔자가 이런 걸. 팔자라니. 안 되겠어. 누나를 이딴 버러지들과 살게 둘 순 없어. 누나,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알겠지? 저는 동생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무슨 짓을 저지를 건 분명해 보였답니다. 그래도 어차피 저는 시집살이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터라 동생이 뭔 짓을 하든 간에 옆에서 가만히 구경하기로 했네요. 동생과의 대화가 끝나고 2시간 정도가 지나자 시댁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트럭에 온 식구들은 트럭 앞으로 모여들었고 트럭을 부른 장본인이 제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챈 식구들은 뭐 하는 짓이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제 동생이 말문을 열었어요. 아줌마 아저씨가 저한테 돈을 주시지 않겠다고 해서 쌀을 대신해서 가져가려고요. 우리 누나가 뼈 빠지게 일한 값까지 다 챙겨가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뒤로 물러나 계세요. 그리고 트럭에서 내린 장정 둘이 곡식 창고로 들어가 쌀가마를 트럭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정들은 제 동생의 절친들이었고 모두 유도선수 출신의 힘께나 쓰는 녀석들이었어요. 당황한 시부모와 남편은 눈앞에서 코 베이듯 쌀가마를 빼앗기고 있는 걸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이내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멈추라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욕설을 퍼붓고 막말까지 하셨네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것들이 누굴 바보로 하나? 누구 마음대로 내 쌀을 훔쳐가는 거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멈춰! 그러자 제 동생이 곡식 창고 속 선반위에 있던 쌀가마에 분노의 하이킥을 날렸습니다. 곧이어 쌀가마 속의 쌀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고 시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쌀가마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며 이거 다 내가 수확한 거니까 입들 다물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 부려먹은 값까지 모두 챙겨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그리고 경찰이랬어요? 불러요. 노예처럼 부려먹은 당신들이 잡혀갈지 합당하게 쌀을 가져가는 우리가 잡혀갈지 두고 보면 재밌겠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부모와 남편은 표정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희는 멈추지 않고 쌀가마를 트럭으로 옮기는데 말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트럭에 쌀을 가득 실은 동생 친구들은 먼저 트럭으로 올라탔고 동생이 저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가자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동생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걸 깨달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트럭에 몸을 싣고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저에게 이혼 소송을 하자며 변호사를 함께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무임금으로 개고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니 무조건 남편과 헤어지라고 말하면서요. 그제야 저는 듬직한 동생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동생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와 함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때가 무려 3년 전이었는데요. 만약 동생이 시댁으로 일하러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꾹 참으며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겠죠. 어쨌든 저는 더 이상 시골의 삶은 꿈꾸지 않게 되었고 도시에서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시댁 소식을 들었는데요. 욕심 많은 시부모가 유통업자들한테 곡식값을 크게 부르는 바람에 그 바닥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있다네요. 즉, 거래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뭐, 자기들이 알아서 팔아먹고 살겠지만요. 어쨌든 저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 드네요. 함께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만 물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변한 중년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염색약도 너무 독해서 더는 염색도 하지 않으니 정말 노인이 된 것 같이 느껴지네요. 한동안은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내 머리를 하염없이 거울로 바라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지내온 세월이기에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지냈지만 하얗게 변해버린 내 머리를 보니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이야기가 새삼 실감이 나네요. 가만히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도 다시금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요즘입니다. 요즘 저도 한가해지면서 이곳의 글을 읽어도 보고 가만히 소리만 틀어놓고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글 쓴 분들에게 감정도 이입되어 함께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게 되더군요. 글 쓴 분들이 글을 쓰면서 지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려 한다는 말이 유난히 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제 과거가 불현듯 떠올라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록 서툰 글솜씨지만 용기를 내서 저의 지난날을 써내려가 볼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 가슴속에 맺힌 울분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미모에 그냥 평범한 시골 소녀였어요. 평범한 시골 소녀였지만 그래도 꿈은 있었습니다. 여느 시골 여자들이 그러듯이 서울이라는 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며 살았지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몰래 서울도 한 번씩 다녀오는 일탈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위에 큰오빠는 대학을 다녔고 아래 동생들은 아직 어렸기에 장사를 하는 부모님을 도와 집에 굳은 일을 하는 식모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네요. 부모님은 장남인 오빠만을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오빠가 그래도 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없는 재산을 다 털어서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까지 교육의 기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면 동생들 도시락을 챙기고 집안 청소를 하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그때는 어렸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뿐이라고 대답하고 싶네요.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도망 나가서 서울로 가기에는 너무나 겁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가끔 고향으로 내려오는 친구들을 만나서 읍내에 나가서 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적인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며칠 전 친한 친구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오자 우리는 예전처럼 모여서 간만에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읍내를 신나게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더군요. 어? 수정이도 내려왔니? 심심하면 오빠 친구들이랑 함께 놀래? 이번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할 게 없어서 심심해하던 참인데 잘 됐다. 너희 할 거 없으면 우리랑 함께 놀자. 마을에서 꽤 부자인 집안의 오빠가 친구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얼굴이 뺀질뺀질 잘생겼고 집안도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있는 오빠였는데 항상 주변에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던 오빠였지만 우리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오빠였습니다. 너 저 오빠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 우리는 신기해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 내가 우연히 시장에 옷 사러 갔는데 그곳에서 오빠를 만났어. 왜 저 집 아저씨가 동대문에서 옷가게 크게 한다고 했잖아. 저 오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뭐 나의 아는 사람이라고 옷도 싸게 주고 해서 몇 번 간 적이 있어. 그래, 서울이 크다고 하더니 뜻밖의 좁나 보구나. 너희가 싫으면 싫다고 할게. 나도 뭐 저 오빠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돼. 다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차라리 잘 됐지. 맨날 이렇게 우리끼리 수다만 떠는 것보단 낫잖아. 같이 놀아주는 대신에 만난 거 많이 사달래자. 저 오빠 돈 많다며. 예전부터 오빠에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기회에 오빠에게 잘 보여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 우리도 딱히 할 일이 없었기에 마지못해서 오빠들이 있는 술집에 합류해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오빠의 친구들은 몸가짐도 좋고 다들 유쾌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예전의 학창시절의 소녀처럼 꿈 같은 하루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명절이 지나고 어느 날 집안에 반찬거리를 사러 읍내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내에서 또 낯이 익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 너는 아직 여기 산다고 했지? 애들은 다 서울로 올라간 거야? 그 오빠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울에 올라갔을 줄 알았는데 오빠가 아직 이곳에 남아있던 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일 도우면서 여기 있어요. 오빠는 왜 안 올라갔어요? 몰라. 노인네가 가게에서 일하면 사업자금 대준다고 해서 참고 일했는데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그냥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안 가고 있어. 마침 잘 됐다. 나 심심했는데 가끔 나랑 놀아주라.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오빠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인이나 그런 것처럼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빠가 심심하거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저를 불러서 함께 놀았습니다. 저도 마땅히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었기에 한가한 저녁 되면 오빠를 만나러 자주 나가게 되었지요. 하물며 항상 동경을 해오던 서울 생활을 간접적으로라도 오빠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되어 항상 즐거웠습니다. 더군다나 몇 번 만나다 보니 오빠는 소문보다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비록 허세가 많기는 했지만 그 정도쯤은 부잣집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신감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오빠의 친구들도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저는 오빠가 부르면 한달음에 달려나갔네요. 아마 그렇게 1년을 좀 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오빠는 가끔 서울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거의 마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아, 앞으로 너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아빠가 드디어 사업 자금을 대준다고 했어. 너도 본 내 친구 영수 있지? 나 그 친구랑 동업하기로 했다. 그 친구 집이 꽤 사는 집이라 공동으로 투자해서 이번에 제대로 사업을 해보려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 알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자 많이 서운한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오빠의 연인도 아니었기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막을 명분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런 시골에 처박혀 있는 내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러다 간만에 오빠와 단둘이 술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결국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니 아마도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마신 술이 원흉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곳이더군요. 그리고 옆에는 오빠가 잠이 들어 있었지요. 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서둘러 옷을 입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새벽이어서인지 집안의 누구도 내가 외박을 했는지 모르더군요. 그렇게 부랴부랴 식구들의 아침밥을 차리는데 왜인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로 한참을 소리 죽여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야 할만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은 또다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동생들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며 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을 반복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어요. 오빠가 그동안 많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 미안. 이번에 사무실 얻었거든? 서울 한번 놀러 와라. 내가 사무실도 구경시켜주고 만난 것도 살게. 오빠와 통화를 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니 너무나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는 서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오빠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빠의 사무실과 집은 아직은 허름했지만 그래도 활기찬 오빠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네요. 그리고 저는 그 뒤로 틈만 나면 서울로 오빠의 사무실과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거긴 아무래도 남자들끼리 있으니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 3주에 한 번씩은 서울에 올라가서 오빠의 사무실도 청소하고 집도 정리를 해주며 지냈어요. 우리는 정식으로 사귄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서울을 갈 때마다 저는 당연스럽게 오빠의 집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오빠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답답한 시골을 벗어나 꿈에도 그리던 서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사이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보통 주말에 오빠의 집에 들렀는데 그날은 간만에 평일에 시간이 돼서 서울로 올라간 날이었어요. 오빠를 놀라게 해주려는 즐거움에 콧노래까지 부르며 들어간 오빠의 집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낯선 여자의 신발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어젯밤에 먹은 듯 남은 음식과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저는 차마 방문을 열고 확인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굳은 듯이 한참을 멍한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오더군요. 어머나 깜짝아!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예요? 오늘은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여자는 마치 집주인인 양 행세를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오빠에게 따질 용기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닫고 나왔고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서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군요. 언젠가는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오빠에게 쏟아부은 제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냥 오빠의 집에 청소를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난 후 며칠 동안 오빠에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핑계를 댈지 그 말을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제 첫사랑, 아니 첫 짝사랑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마도 나 자신이 미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만 잘났으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어떻게든 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을 개발해야만 했지요. 그때는 동생들도 어느 정도 커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면 닥치는 대로 배우러 다녔네요. 마침 제가 손재주가 있기도 하고 읍내에서 배운 재봉 기술이 적성에도 맞아서 그걸 열심히 배우러 다녔습니다. 조그마한 수선집에서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던 언니는 제가 실력이 금방 는다며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알려주더군요. 그러다 보니 금방 동네에 솜씨가 소문나서 점차 저를 찾는 손님들도 늘어만 갔지요. 그맘때였습니다. 어느 날 가게로 한 노신사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내가 만든 옷이 마음에 드신다면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노신사분은 오빠의 아버님이시더군요.
제가 오빠와 사귀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아버님은 그날 저를 시험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많이 주는 주문이라 몇 날 밤을 새면서 열심히 옷을 만들어 드렸어요. 눈썰미도 있고 솜씨도 좋네. 그래, 앞으로 꾸준히 나랑 일해볼 생각이 있는가? 내가 보수는 잘 쳐줌세. 저는 그렇게 노신사분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꽤 늦게까지 가게에서 옷을 만들다가 퇴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이 익은 사람이 걸어 나오더군요. 지영아, 잘 지냈어? 내가 얼마나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받질 않고. 너 정말 너무한다. 이제 좀 잊을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지난날의 아픔은 어느 정도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또 나타나다니요. 그러다 보니 제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었어요. 왜요? 제가 오빠랑 할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저는 그냥 오빠 쫓아다닌 여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내가 사라져 주니까 오히려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냥 예전처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매몰차게 말을 해? 너 그런 애 아니잖아. 간만에 나랑 술 한잔 하자. 나 너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영 안 좋았어. 나 그렇게 막대 먹은 애 아니야. 내 맘도 좋지 않았다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다음에 보게 되면 욕을 한바탕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빠가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오자 그동안의 서름이 다 사라지는 거 있죠. 그렇게 오빠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고 나자 그동안의 서운함은 눈 녹듯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오빠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결혼할까? 그래, 우리 결혼하자. 너 서울에 살고 싶어 했잖아. 나랑 같이 서울에서 살자. 그냥 옆에 오빠만 있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빠는 청혼을 해오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오빠는 그동안 동업을 했던 사업이 크게 망했다는 거였어요. 하물며 여자친구를 잘못 끌어들여서 친구랑도 동업이 깨지면서 사업이 순식간에 망하고 집으로 돌아왔었더군요. 그리고 오빠의 아버님께서 저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가게의 일부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받고 저에게 고의로 접근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알았지만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오빠의 성격상 저에게 청혼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비록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을잔치를 열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에 작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에는 안성맞춤인 집도 구할 수 있었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처음에는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님은 저에게 한없이 좋게 대해주셨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할 때부터 저를 예뻐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 눈치를 보느라 저를 딱히 구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하게 대하지도 않으셨고요. 결혼을 하고 남편은
시아버님의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동대문에서 꽤 큰 옷가게를 하고 계셨고 제법 규모가 큰 봉제 공장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혼쯤에 시아버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저와 결혼을 하라고 하신 거였고 본인은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하고 싶다고 하신 거지요. 남편도 능력 없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결혼을 하고 안정을 찾자 예전과는 다르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가 저에게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바라던 서울 생활과 내 집, 내 남편, 내 아이가 있는 삶은 저에게 하루하루가 꿈 같은 나날이었어요. 임신을 했을 때도 옷의 디자인은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직접 옷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기본 디자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만든 옷은 실용적인 옷에 단순하지만 튀는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으로 옷가게의 대표 상품이 되어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동대문의 시대는 다 저물었어. 온라인 쪽 사업을 하려고 해. 우리 아이도 태어났으니 더 열심히 벌어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뛰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가게와 봉제 공장을 오가면서 일을 해나갔지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야 했네요. 시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 직접 연락을 주셔서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본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얘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정말 든든하단다. 너도 알겠지만 네 남편을 내가 너무 오냐오냐고 키워서 아직 철없어서 그렇지 본성은 착한 녀석이야. 앞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너 나한테 약속 하나 해줄 수 있겠니? 앞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내 아들과 우리 집안만은 버리지 말아다오. 혹시 그럴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도움이라도 주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우리 손자에게 남겨주려고 통장을 하나 만들었단다. 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크거든 우리 손자에게 전해주거라. 갑자기 부르셔서 하신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기에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아버님 이야기를 듣기만 했네요. 시아버님과 헤어지고 펼쳐본 통장에는 꽤 큰 금액이 있더군요. 혹시나 너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네가 써도 된다. 다만 우리 손자가 크면서 어려움이 없이 자랐으면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니 모쪼록 우리 손자 잘 키워다오. 너는 여태까지 한 것처럼만 해주면 된다. 하늘을 보면 그날 시아버님과의 대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인 같은 분이셨는데 그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행복했던 저의 시절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지옥 같은 현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전부터 올라오고 싶으셨지만 시아버님께서 그 꿈 알리셔서 못 올라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시자 무덤이 채 마르기도 전에 서울로 바로 올라오신 거였죠. 예, 내가 내 아들 놔두고 왜 혼자 살아야 하니? 어차피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니 나랑 같이 살자. 이참에 너희 작은 집 빼고 큰 집에서 함께 살자.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했지만 너무 당당히 말씀하시니 제가 더 당혹스럽더군요. 그렇게 저는 갑작스레 시어머니와 살면서 다시 예전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했네요. 집에서 식모처럼 살았던 시절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가게와 봉제 공장을 돌아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청소하고 시어머니의 밥을 해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애 데려다가 이렇게 호강시켜주는데 좀 빠릿빠릿하게 못하니? 남편이 저렇게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는데 너라도 좀 도와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미련 곰퉁이처럼 구니? 매번 일을 할 때마다 잔소리가 날아왔습니다. 하루는 봉제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을 하다가 급히 집으로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너 어디서 놀고 오는 길이지? 애랑 시어미 집에다 처박아 두고 저녁 늦게까지 어디서 뭐하다 오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공장에 일이 좀 있어서 해결하고 오느라 늦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밥해서 드릴게요.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일을 한다고 여태까지 있다가 와? 일을 못하니 시간만 축내는 거지? 그래, 너는 밥 먹고 왔겠지? 애랑 시어미는 집에서 쫄쫄 굴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디? 너 정말 공장에 있다가 오는 거는 맞니? 어디서 친구랑 수다 떨다가 늦게 오는 거 아니야?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유난히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아이도 놀랐는지 크게 울음을 터뜨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공장에 있었어요. 어머니, 아이 주세요. 제가 좀 달래고 밥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저에게 던지듯 건네주고 한마디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참나, 누가 들으면 내가 너 구박하는 시어머니로 알겠다. 온종일 아이 보느라 힘든 시어미 밥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너만 하는구나. 됐다. 내 아들한테 가서 맛난 거 사달래야겠다. 우리 아들도 일하느라 여태 밥도 못 먹었다던데. 나는 아들이랑 먹고 올련다. 너무나도 억울하더군요.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소홀한 적이 없었는데 나만 보면 매사에 삐딱하게 구시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야속했습니다. 아이를 보시느라 힘드실까봐 낮에는 보모도 드렸기에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배려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사는 동안 내가 성심성의껏 대해드리면 점차 바뀌지 않을까 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그날만큼은 너무나 야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잠시만 참으면 우리 집안이 조용하니 내가 좀 참자 라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다름없이 봉제 공장에 출근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공장의 직원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허물없이 지내는 직원들이라 서로 언니 동생하며 지냈는데 그날따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얘, 너 남편 관리 좀 해야겠더라.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이쁨 받는 거 아니야. 당장 일 그만두고 마사지 다니고 살도 빼고 해서 예뻐져야 돼. 네가 이 집에 팔려온 노예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 정신없이 일만 하니? 여자가 너무 곰처럼 굴어도 매력 없는 거야. 좀 여우같이 굴어라. 일도 바쁜데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마사지? 그런 거 할 시간이면 낮잠이나 한숨 푹 잤으면 좋겠다.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집안일하고 애 목욕시키고 나면 새벽이야. 잠잘 시간도 없어요. 정말 속 편한 소리 하고 그래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일만 하느냐고. 너 남편 못 본 지 오래됐지? 아무리 일이 바쁘기로써니 남자 밖에 혼자 놔두는 거 아니다. 수시로 들러. 알았어? 내가 얼마 전에 사장님 사무실 갔었는데 좀 수상한 냄새가 나더라. 뭐 그냥 내 느낌일 뿐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남편 잘 챙기라는 건 새겨들어. 그 말의 순간 뜨끔하더군요. 가게와 공장, 집, 아이를 챙기느라 남편은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매일 바쁘다고 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군요. 이렇게 바쁜 게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었는데 내가 남편에게 소홀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조금 일찍 공장에서 나와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여보, 저 왔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직원들도 들리라는 듯 크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실에서 급하게 소리가 들리더니 여직원이 나오더군요. 남편과 여직원은 제가 온 것에 당황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다 외출을 나갔는지 사무실에는 남편과 여직원만 있었습니다. 왔어? 아니, 전화라도 하고 오지. 웬일이야? 가게랑 공장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오는 거야? 오늘은 좀 한가해서 당신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시간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려고 왔지. 왜? 나 오는데 미리 전화하고 와야 해? 아니, 내가 외출이 잦잖아. 당신 오는데 밖에 있으면 못 만나니까 그렇지. 앞으로 미리 전화하고 오라고. 마침 나도 배고팠는데. 그래, 우리 저녁 먹자. 김양, 정리하고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김양의 삐죽거리는 입모양을 보고야 말았어요. 남편과 뭔가가 있는 수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저녁을 먹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군요. 처음에는 직원과 뭐 하는 짓인지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나 자신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초라해지더군요. 저는 아이를 낳고 바로 일을 시작하느라고 체중도 많이 불고 매일 가게며 공장을 오고 가느라 몰골도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한창 나이인데 내가 너무 남편한테 무관심한 것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자. 당신도 좀 쉬어야지. 당신 사업 안정되면 우리 가족여행이라도 가자.
나도 아이 낳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애랑 해서 가까운 데라도 여행 갔다 오자. 그래. 당신도 힘들지. 나도 엄마가 계속 잔소리에 대서 그게 싫어서 집에 잘 안 가는 거야. 미안해. 당신이 힘들더라도 좀만 참아. 금방 정상화되면 우리 정말 여행 가자. 그렇게 남편과의 간만의 데이트는 저녁을 함께 먹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여전히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에게 일생일대의 크나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웬일인지 남편에게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일찍 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혹시나 깜짝 파티를 해주려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자 왠지 집안은 무거운 분위기만 느껴지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잠깐 앉아봐요. 남편은 뭐가 그리 바쁜지 들어오자마자 저를 탁자로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뒤로 흘러나온 남편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꽤 재력가의 딸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과감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결혼을 전제로 투자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우리 이혼을 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든 다시 재결합하도록 하자고. 내가 우리 애도 있는데 당신 버릴 것 같아?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일단 사업이 잘 되고 봐야지. 당신이 이번에 양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이혼을 해달라니요. 빚을 많이 져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예, 왜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니? 아예 이참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라. 너도 양심이 있으면 알 것 아니냐. 너 주제에 어디 우리 집안하고 엮이고 그러니? 하물며 그 꼴이 뭐니?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어디서 이야기도 못하겠다. 옷도 후줄근하게 다니고 뚱뚱한 몸매. 누가 보면 정말 가정부야. 여태 호의호식하며 지냈으니 이제 네 남편 놔주도록 해라.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줄 거고 위자료로 너 혼자 살 집은 마련해 주마. 괜히 나중에 문제될 일을 질질 끌지 말고 이참에 깔끔하게 이혼을 해라. 저쪽 집안은 대대로 부자 집안이고 네 남편 능력을 높이 사서 제안한 조건이니 네가 깔끔하게 물러나면 서로 좋지 않겠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가게 챙기고 공장일 도우며 집안 살림하느라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다 나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한 거였는데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미는 간절한 남편의 눈빛과 경멸한 듯한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당신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지금 그 이야기가 사람 입으로 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단 하루도
5시간 이상 잔 적 없이 일만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가정부라니요. 내가 집안의 걸림돌이라니요. 당신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내가 그만둘 거예요. 어디 위자료 잔뜩 준비해야 할 겁니다. 나 합당한 위자료를 줄 때까지 어떻게든 소송까지 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저는 그 길로 몇 가지 옷까지만 챙기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나와보니 마땅히 갈 데도 없더군요. 하염없이 터벅터벅 걷다가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셨네요. 술을 먹는 내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런 취급으로 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은 아니었는지 후회가 되었네요. 다음날 남편은 득달같이 연락을 해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사정하더군요. 내가 엄포를 놓은 덕인지 꽤 많은 위자료를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간절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오면서 더는 상대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여태까지 한 지붕 안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더는 싸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네요. 그렇게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까도 생각을 했지만 이혼당하고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원룸을 얻어서 나도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며 혼자 여행도 다니며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원룸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해지더군요. 심지어는 세상에 나가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원룸에서 혼자 처박혀 지냈지요. 가끔 마트에 갈 때나 산책을 하는 것 외에는 일정 바깥 출입도 안 했습니다. 저는 매일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의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전에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집으로 온다는 것을 한사코 만류를 했던 터라 이번에도 그런 전화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는 많이 취해 있었어요. 예,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도 다 쫓겨났어. 아주 여자에 미쳐서 눈이 뒤집어졌나 보다. 사장이 직원들 다 쫓아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랬습니다. 공장의 직원들은 다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로 실력도 실력이지만 한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였어요. 시아버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여태 근무를 하게 했기에 누구보다도 공장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났을 때도 말로는 나 따라서 함께 나간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다들 차마 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언니의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옷을 입고 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글쎄, 우리 옷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아예 공장 문을 닫는단다. 사장이 여자한테 홀려서 미쳤는가 보다. 공장 문 닫고 협력업체 몇 군데를 경쟁시켜서 옷 만들어 판다는구나. 비효율적이라나 어쩐다나. 우리 졸지에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참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 공장에 남아있는 줄 아나 보다.
어디 공장에 한 번이라도 와봤어야 알지. 영감님 봐서 여태 남아있어 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는 저 집안과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가야지. 한심하더군요. 저렇게 실력 있고 성실한 직원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런 직원들을 내쫓는다니. 앞날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언니, 나 사실 시아버님한테 유언을 들은 게 있어요. 나랑 그분 믿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며칠 푹 쉬어요.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볼게요. 내가 쫓겨난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평생을 노력하며 모아온 인재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급하게 공장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마침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꽤 조건이 좋은 공장이 많더군요. 경영이 악화하여 모든 장비를 다 넘기는 조건으로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공장들도 많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저희한테도 크게 영향을 준다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 능력과 언니들의 실력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공장을 계약하고 언니들을 만나러 갔지요. 시아버님께서 어떻게든 집안에 어려움이 처하면 도움을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저 집안의 보물은 언니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함께 일해봐요. 보수도 여태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우리 신나게 일해요. 내가 어떻게든 일감 가지고 올게요.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어디에 가서 일감을 따내야 하나 걱정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막상 공장이 가동되자마자 일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자 제대로 일하는 업체가 적어진 탓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장이 절실한 사장님들이 직접 찾아와서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사님 실력은 다 듣고 있었어요. 하물며 이 바닥에는 드물게 10년 이상 경력자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꼭 우리 옷 만들어주세요. 내가 초기에 납품 비용은 성급으로 드릴게요. 힘들다고 다들 대충 옷을 만들어서 우리가 망할 지경이야. 이럴수록 제품 경쟁력으로 살아남아야 돼. 그동안 안면이 있던 사장님들은 우리 공장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열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우리는 정말 하루에 24시간을 쪽잠을 자며 공장을 돌렸어요. 그 와중에 자체적인 가게도 개점하고 판로를 넓히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5시간 이상 잔 적 없이 개처럼 일만 죽도록 했네요.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 할 수 없이 예전 시댁의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저는 아이를 맡겨놓았기에 그 집 상황을 필히 알아야 하기도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저와 헤어진 지 3여녀가 되는 해에 그 여자는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회사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더군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달려들었기에 남편은 손 쓸 새도 없이 그동안 일궈놓은 회사를 뺏겨야 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했는지 매일매일 술로 인생을 낭비했고 노름을 하러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공장 건물이 금매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시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궈서 얻은 건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들, 그 공장은 우리들 피땀이 묻은 곳이야. 도저히 다른 사람한테는 못 주겠어. 그 공장 우리가 인수하자. 언니들도 그런 제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본인들도 인생을 바친 공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건물을 계약하러 갔네요. 팔려고 내놓은 건물이 나가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그곳에 한달음에 나왔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너무나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왜요? 저는 건물주가 되면 안 되나요? 시아버님과 우리의 피땀이 묻은 곳을 차마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어서 내가 인수하기로 했어요. 사는 가정집은 내년까진 쓸 수 있게 해드릴 테니 빨리 가실 곳 찾아보세요. 우리가 한 지붕 살기에는 그리 친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내 아들 때문에 봐드리는 거예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저를 원통한 듯이 쏘아보며 땅을 치고 통곡하더군요.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집안은 아직도 시골에 꽤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산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통쾌하게 건물을 인수하고 그곳에서 다시 기계를 돌리는데 언니들과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네요. 언니들은 처음 공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의 두려움과 시아버지의 고마운 기억들이 떠올라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언니들도 하나둘씩 작은 규모나마 공장을 차려 독립을 시켜주고 저는 디자인과 가게만 전담을 하며 살아갔지요. 가끔 들려오는 시댁의 소식은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사업을 하려 했지만 번번이 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시골의 땅마저 야금야금 팔아 넘긴 탓에 이제 더는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데려올까도 생각해봤지만 오히려 아들이 저를 말리더군요. 아들은 정말 훌륭하게 커주었습니다. 엄마, 나라도 이 집안 다시 일으켜야지. 나까지 떠나버리면 아예 집안이 풍비박산 날 거야. 나도 아직 어리고 경험을 쌓아야 하니 그때까지 조용히 있으려고 해요. 내가 때가 되면 아빠와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할게요. 그러니 엄마도 빨리 엄마 인생 사세요. 언제까지 일만 하고 지내실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시고 엄마 인생 사세요. 군대를 다녀와서 들른 아들은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의 방황도 하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주었더군요. 비록 제 인생은 너무나 힘들게 살았지만 내 인생에서 최고의 업적은 바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을 보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 보답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하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설마 저처럼 모든 것을 남들에게 양보하고 헌신하시면서 살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고 어느 책에 쓰여 있더군요. 혼자 걸어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인연들과 같이 걷기도 하지만 그래도 혼자 걸을 수 있어야만 인생의 길의 종착역까지 완주를 할 수 있다더군요. 제 삶보다 남들을 위해 살아온 저였기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되니
저 말이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인생의 길의 종착역까지 무사히 완주하시기를 빕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요. 예전에는 나름 똑똑하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고, 직업도 안정적인 데다가 열심히 생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참 자부심 있게 살아왔네요. 하지만 최근 힘든 일을 겪고 나니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지고 내가 여태 뭐하고 산 건가 하는 생각에 허무하기만 합니다. 법대를 나와 공무원을 하던 저는 연애도 몇 번 해본 적 없고 책 보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등 정적인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제 성격 탓에 연애가 더 어려웠지만 굳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기에 혼자인 생활에 나름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제 직장 동료는 제가 외로워 보인다며 연애를 좀 하라고 하더군요. 연애든 결혼이든 다 때가 있는 거라며 절 설득했습니다. 저는 별로 절실함은 못 느꼈지만 주변의 성화에 조금은 귀찮아져 그냥 알겠다고 했네요. 그래서 소개팅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소개팅에 나온 여자는 저와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직업도 같고 사는 곳도 비슷하고 심지어 취미도 비슷하더라고요. 아예 작정을 하고 엮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네요. 물론 저와 그녀는 너무 놀랐죠. 그랬더니 직장 동료가 너무 웃기다며 배꼽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 둘이 지금 장난해? 둘이 진짜 못 봤어? 우리 같은 층 사람이잖아. 둘 다 무슨 땅만 보고 다녀? 그의 말에 저와 그녀는 머쓱해하며 웃었고 주선해준 직장 동료 덕분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이라는 것을 갖고 살자고 형식적인 다짐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그 후로 그녀와 저는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고 아주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구석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고 저는 자연스레 그녀 앞자리에 앉으며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왜 혼자 앉아서 드세요? 아, 저 혼자 먹는 거 좋아해서. 역시 이런 코드도 참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말없이 밥을 먹었죠. 혼자 먹을 때보다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에게선 왠지 모를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조용히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1년 반 동안 팔팔 끓는 냄비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따뜻하고 식지 않는 전기밥솥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 성격에도 연애를 한다는 게 신기했던 저의 부모님은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라며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직장 동료들에게 엄청난 축하를 받았지요. 우리는 함께 출근하고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함께 퇴근하는 등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네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도 가졌습니다. 일 욕심이 많은 아내는 만사까지도 회사를 다녔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 따고 싶다면서 아이를 낳고 2주간의 사료조리를 끝내자마자 학원부터 등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장모님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2번씩 학원을 다녀오곤 하더군요.
낮에는 아기를 봐야 하니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다면서 아기를 제 옆에 재워두고는 아내는 야밤에 혼자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욕심도 많았고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던 아내였고 그 열정과 태도에 존경심이 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장모님께 아기를 맡겨놓고 학원으로 향하던 아내는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이었던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아기의 옹알이도 눈에 많이 담지 못한 채 병원으로 옮기던 중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가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도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모든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독한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고 제발 꾸미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제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더군요.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기와 단둘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보다 아기가 엄마에 대한 기억 없이 살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기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인생의 영혼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신기했었고 제 자신과도 같았던 제 아내였는데 그런 사람을 잃었다는 것, 매 순간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많은 순간 중에서도 특히 회사 생활이 가장 힘들었네요. 아내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 이미 아내의 자리가 정돈된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근무하던 공간이기에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쓸쓸하고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내가 나타나 기운 없이 의자에 털썩 앉을 것만 같았고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모니터를 바라볼 것만 같았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들이 자꾸 제 앞에 아른거리더군요. 아내의 빈자리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회사 사람들은 안쓰럽게 여겼고 저 역시 슬픈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든 근무지를 옮기고 싶더군요. 그곳이 어디든 간에 지금 일하는 곳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죠. 다음 인사이동 때쯤 지방에 부서가 새로 생길 것이니 인원을 모집할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한 서류를 작성했고 언제부터 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든 좋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제가 못 갈 수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일을 잘해왔고 실적도 좋았던지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 새로 생긴 부서에서는 저를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하셨고 그 부서에서도 팀을 꾸리기 위해 준비 중이니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통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조금이나마 슬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매일 아내의 빈자리를 보며 슬픔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절 나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애 똑바로 키울 생각을 해야지. 애 아빠가 그렇게 나약하게 굴면 못 써.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 생각을 해.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도 해야지. 애를 평생 엄마 없이 키울 거야? 제겐 아내가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새 엄마가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특히 제 아이는 딸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아빠인 제가 챙겨주고 헤아려줘도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기에 미처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자랄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질 테죠. 이후 어머니는 딸에겐 엄마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말로 결혼정보회사에 저를 가입시키셨고, 억지로 여러 사람을 만나본 후에 저처럼 이별의 아픔을 가진 한 여자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6년이 되었다고 했고, 아이는 없다고 하더군요.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다짐하고 이혼을 했지만, 막상 혼자 생활하다 보니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어찌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사별을 경험하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려는 기회도 거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되려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되더군요.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는 싫고, 여러모로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녀에게 참으로 미안해지더라고요. 이혼한 지 5년이나 된 그녀에 비해 저는 사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너무나도 어린아이가 있으니 그녀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셈이 되어버리니 말이죠. 내가 편하자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나? 이게 진정 내 아이를 위한 일인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그 누구라도 만나지 않으면 제 생활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졌고 앞으로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로 인해 용기를 얻은 만큼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래도 나를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몇 번 더 만나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녀에게 제 이런 감정과 저에게 닥친 불행과 난관들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얘기를 듣고 그러더군요.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대단하고 멋져 보이네요. 전 꾸밈 없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저에게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고, 저는 그녀로 인해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저와 연애하는 동안 어느 것 하나 불평하지 않았고, 되려 절 많이 이해해주더군요. 그런 그녀 덕에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듯 제 마음이 느슨하게 풀어졌고, 서로 재혼이라는 목적을 갖고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 애써 더 연애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음이 맞는 상대를 찾았다는 것이 좋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도 즐거웠기에 우리는 재혼을 하게 되었지요. 새 식구가 새롭게 가정을 꾸려 함께 산다는 것은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떠나보낸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의 전 아내가 제게 새 아내를 보내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 아내가 아이를 능숙하게 돌보는 모습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혼을 하고 제가 아내로 인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무렵 지방에 있는 신규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팀 구성이 되었으니 2주 내로 오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재혼을 하고 나니 사별의 아픔은 덜했지만 그래도 제 상황을 아는 같은 직장의 사람들을 마주하기는 불편했던 참이었는데 바로 옮길 수 있겠다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이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장 이사 갈 준비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아내는 너무 갑작스럽다며 제게 거부의 이사를 표현했고 저는 난감해지더군요.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라는 것을 결혼 전에 미리 이야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내려가게 될 줄은 저도 몰랐기에 아내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선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어디에서 살건 중요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안일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고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것에 뒤늦은 후회와 답답한 마음이 들 뿐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혼자 고민한 끝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아내는 냉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아내는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고 제가 지방에 가기로 한 것을 취소하면 좋겠다고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어떻게 그러나요? 제가 가고 싶어서 먼저 신청한 일이거니와 지금 일하는 부서에서는 더는 일하고 싶지 않은걸요.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고작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럼 저 혼자 내려가겠다고 했고 아내 역시도 알겠다고 하며 혹시나 마음이 바뀌면 아이와 함께 내려가서 생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지방으로 내려가 관사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마음이 빨리 바뀌길 바랬지만 제가 재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육아이기에 주말이면 전날 당직을 해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더라도 꼭 서울로 올라갔고 아내에게 육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시간을 주려고 했었죠. 주말마다 만나는 딸아이는 만날 때마다 새롭고 부쩍 자란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네요. 이제 첫 발을 떼며 아장아장 걷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엔 잘 걸어 다니고 또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두 발을 들어 점프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정말로 쑥쑥 자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딸인데도 힘이 어찌나 세고 고집불통인지 몇 시간 만에 녹초가 되기도 했네요. 그리고 그럴수록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 없이 매일 애와 씨름했을 아내는 매우 힘들었겠지만 제게 내색하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이면 아내를 위해 식사 준비도 하고 밀린 청소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부 사이는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 더욱 애틋했고 항상 신혼인 것처럼 알콩달콩 지낼 수 있었어요. 딸아이의 돌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아내에게 먼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는 그래도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푼돈이라도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구했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방과 후에 데려다주는 아르바이트를 종종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부터는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1,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데려다 주다 보니 신경 쓰느라 못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지방에서 회사 생활도 잘하고 지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일이 있을 때마다 용돈벌이를 하기도 했고 딸아이도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적응이 되었는지 제법 즐거워하면서 세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4살부터 성격이 아주 왈가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닌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왜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요즘 애들이 빨라서 그런 거라곤 하는데 정말 그 말이 꼭 맞는 듯 어찌나 칭얼대고 고집이 심해지던지 말썽을 부릴 때면 제가 말리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통화를 할 때마다 아내는 유독 지쳐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하지 않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도 잘 되지 않아 답답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뭐라 말도 못하겠더군요. 그러다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만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와 함께 색칠 공부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 지루해졌는지 심심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겠다고 누굴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 끌며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당황했지요. 어? 갑자기 왜 그래? 누굴 만나러 가자고? 누구? 천천히 말해봐. 그래야 아빠가 같이 가지. 언니랑 삼촌이랑 놀 거야. 지금 갈래, 지금. 언니? 삼촌? 그게 누군데?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아내는 제 목소리를 듣고는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긴 엄마랑 평일에 가자. 오늘은 아빠랑 노는 날이잖아. 그치? 하지만 딸아이의 울음은 멈출 줄을 몰랐고 아내는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괜시리 미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여보, 어딜 말하는 건데? 내가 데리고 갈게. 자기는 힘드니까 집에서 쉬어. 어? 아니에요. 어딘데? 같은 어린이집 언니 말하는 거야? 오늘은 주말이니까 놀이터 같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면 안 될까? 계속되는 물음에 살짝 당황하던 아내는 제게 말하더군요. 아, 아니, 키즈 카페에 가달라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내가 내일 데리고 가면 되지 뭐. 키즈 카페? 그런 곳은 지금 당장 가도 문제 없지. 알았어.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칭얼거리던 딸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는데 딸아이는 여기가 아니라며 떼를 쓰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군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그냥 돌아갈까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트램폴린 위에 내려다 놓았죠. 그랬더니 눈물을 멈추고 곧잘 뛰는 게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리고 아이의 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네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가 떼쓰면서 했던 말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언니랑 삼촌이랑 놀고 싶다던 딸. 언니는 같은 어린이집 언니라고 치더라도 삼촌은 누구지? 아이가 딱히 삼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습니다. 아내는 외동딸이라 딱히 형제도 없었고 왕래할 만한 지인도 근처에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아내가 성격이 매우 활발하거나 활동적인 편도 아니고 누구와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삼촌이라 저는 아무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제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는 못하더군요. 그냥 어른들이 아무한테나 사장님 하고 부르는 것처럼 애니까 그냥 아무나 다 삼촌이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애가 딱히 누굴 말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그것 외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아 실행에 옮기고야 말았네요. 그건 바로 아내를 뒷조사하는 것이었죠. 저는 회사에 3일 정도 휴가를 냈고 저희 집이 보이는 근처에 주차를 해두고는 차 안에서 3일을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첫날에는 그렇게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더군요.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입구에서 몇 분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윽고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는 아내와 꽤 친해서 그런지 달려 나오면서 아내 품에 안기더라고요. 아내도 그 여자아이를 안아주었고요.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내 아이도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내는 그 여자아이의 등교뿐 아니라 학교까지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의 학교를 위해 제 딸아이도 같이 거들더군요. 날씨도 추운데 제 딸아이가 함께 다니는 게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전날처럼 아내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초등학생의 픽업을 담당하는 것까진 동일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아내도 살고 있을 텐데 괜한 오해로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었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달랐습니다. 제 아내, 제 아이, 그리고 그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아빠까지 이렇게 넷이서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네 사람의 모습은 마치 부부와 두 자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러자 아내는 옆에 있는 그 초등학생 아빠의 눈치를 보며 전화기를 뒤집어 놓더군요. 몇 번이나 다시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나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군요. 둘이 무슨 사이인 거구나.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했던 카메라로 그 장면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제 통화를 거부하는 불안한 표정, 그 남자와 다정하게 말을 하는 아내의 미소를 보며 셔터를 마구 눌러댔어요. 그제서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마쳤고 초등학생 아빠로 보이는 그 남자는 아내와 제 딸아이를 집에 바래다 주고 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의 뒤를 쫓아 누구인지 무슨 사이인지 언제부터 만난 사이인지 알고 싶었으나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았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은 정말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뜨뜻하게 몸을 지지면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제가 너무 크게 잘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전화를 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밝혀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평소에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저와 함께 내려가서 살자고 좀 더 완강히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들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조금 더 과감해지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정확하게 증거를 잡고 그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여전히 낮에 하는 아내의 일과는 똑같았습니다.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더군요. 그런데 그날 오후엔 평소보다 일찍 딸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왔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여자아이를 데리고 함께 마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한아름 채워 들고 나오는데 한 손엔 제 아이의 손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와 장바구니 손잡이를 하나씩 나눠들며 걸어오는데 둘의 걸음걸이가 참 비슷하더군요. 얼핏 보면 마치 사이좋은 모녀의 모습 같기도 했네요. 친척이 근처에 산다고 했던가? 그럼 조카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면 같이 저녁을 먹는 것도 모자라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남의 집 장까지 봐주는 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괜한 오해를 하고 제가 너무 오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로 가는 입구에서 클락션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전날 함께 식사했던 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차를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뒷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조수석으로 타더라고요.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행동하는 아내의 모습에 아내의 남편인 제가 괜히 더 낯설게 느껴졌네요.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모습들을 카메라 안에 담았지만 아내를 의심하기보다는 제가 상상하는 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조금의 희망은 갖고 있었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다시 나오지 않는 거라면 분명 제가 모르는 친척이거나 정말 친한 사이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사이라면 언젠가는 제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을 때 이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의심할 만한 일은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제 전화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잠시 바쁠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많이 참았죠. 하지만 30분을 기다려도 아내는 전화를 받지도 제게 다시 걸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남자는 무슨 일이냐며 당황해하면서 문을 열어줬고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그 남자와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라고야 말았죠. 아내의 옷차림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이 아닌 너무나 편안한 차림에 홈웨어를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황하는 아내의 눈빛을 보고야 말았어요. 여,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저는 당황하는 아내의 모습과 그 남자의 당황하는 모습을 카메라 안에 담았고 그 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영락없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도 큰 배신을 당한 기분에 처절함까지 느껴야만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내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줘. 여보, 그게 아내는 바람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주말 부부로 무심하게 굴었던 제가 원인이라더군요. 네, 그렇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을 아내에게 맡겨놓고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5년이 넘게 이 생활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기적인 행동이었고 제가 사과하는 것이 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아내는 제 사과에 입을 다물었고 여기서는 더 말할 수가 없으니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는 와중에도 딸아이는 언니랑 있고 싶다며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고 그 남자에게 열심히 손을 흔들어주고 나서야 겨우 그 집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아이가 말한 언니와 삼촌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우리 식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무슨 핑계와 변명을 들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저는 아내의 말을 묵묵히 들었어요.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지방으로 떠나버린 제가 참 미웠고 저와의 결혼 생활에 지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도 제 딸을 정성 들여 키우면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가 돌보던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며 그 아이는 사실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아내의 전 남편이었던 거죠. 아내는 결혼 전 제게 자식이 없다 했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냐 물으니 아이가 없어야 더 재혼이 잘 된다고 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현모양처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두 집 살림도 모자라 이렇게 충격적인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게요.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빨리 재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를 키우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혼을 한 것이었다고요. 하지만 막상 자신의 아이는 만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어린 제 아이를 돌보다 보니 자신의 아이를 키웠던 생각이 나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인해 엄마 없이 자라야만 하는 딸이 너무나도 안쓰럽게 느껴졌고 자신이 돌봐줘야 할 딸을 내버려 두고 남의 딸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회의감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찰나에 전 남편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사업 실패로 수많은 빚을 떠안게 되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 남편은 재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내에게 거액의 용돈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용돈을 받고 나니 아내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들이 조금이나마 사그러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전 남편으로 인해 소홀했던 부분, 안타까운 마음들을 전달하다 보니 전 남편과 다시 사이가 좋아진 거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돌아간 아내와 다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남편이니 제게 배려해준 만큼 저도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 도리니까요. 그런데 제 표정에서 아내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 느껴졌는지 아내는 펄쩍 뛰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제게 잘못을 빌며 임신 사실을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어 제가 아내를 온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상처가 될 거라는 건 알지만 아내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 이 아이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당신이 여태 나 모르게 이렇게 지냈었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겠어. 이 아이가 정말 우리의 아이가 맞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당연히 우리 아이지. 그러니까 의심을 거두고 우리 다시 잘해봐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게. 응?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기회를 주고 믿어주려고 하는 건 단 하나. 바로 제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친엄마를 잃은 내 딸아이. 지금의 아내를 친엄마로 알고 잘 따르고 아무런 구김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또 제가 엄마랑 떨어뜨려 놓는 게 되는 거고 지금과는 또 다른 성격이 될 거고 지금과는 또 다른 낯선 환경에서 비뚤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 내가 재혼한 것도 아이를 위해서니까 더 잘 알아보지 못하고 선택한 것도 내 탓이지만 남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지금까지 잘 키워낸 것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다시 아내를 받아들였고 저 역시도 아내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를 꼭 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앞으로는 당신 외롭게 하지 않을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 테니 걱정 마. 우리 앞으로 알콩달콩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우리는 다짐을 했고 아내의 전 남편과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은 이미 한참 전에 이혼을 했고 현재 아내의 남편은 저니까요. 이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하거나 아이를 핑계로 제 아내를 불러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아이 아빠로서 아이를 위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 사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대 아빠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남자도 제 생각을 이해해주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제게 사과해 주었네요. 그렇게 저와 아내 그리고 제 아이 이렇게 세 식구는 다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 남편분에게 이제 이 지역에서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제 딸이 그 아이의 존재를 잊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삼촌이라는 존재 역시도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고집을 좀 부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제가 머무는 관사로 들어오게 한 것이지요. 셋이 살기에는 집이 좁은 편이긴 했으나 일단은 서로가 한 공간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집을 내놓았으니 처분이 되는 대로 이 지역에서 새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아내 역시도 처음엔 영 불편해하고 적응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니 얼굴이 편안해지더군요.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적응하려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적응을 잘 해냈네요. 그리고 공기 좋은 곳으로 오다 보니
환경적으로도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내의 배가 불러올수록 우리 세 식구, 아니 네 식구의 웃음도 커졌고 상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출산을 했어요. 저는 40대 중반, 아내는 40대 초반에 낳은 아기이다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건강관리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좋은 산후조리원도 예약해서 2주간 왕비처럼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병을 고치지 못한 것인지 이상하게도 자꾸 쏴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제 예감은 마냥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본 아기 수첩에는 아기의 혈액형이 적혀 있었는데 그건 저와 아내의 혈액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A형, 저는 O형.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A형과 O형인 거죠. 하지만 아기의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혈액형이 뭐였더라? 혈액형은 갑자기 왜? 나 B형이요. 제 물음에 아내는 이미 눈치채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결국 저는 아내와 아이를 한 번 더 혈액형 검사를 하게 했고 아내의 혈액형은 A형, 아이의 혈액형은 B형이 맞다는 게 밝혀졌네요. 당신 진짜 너무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여보, 나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럼 이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인 거야? 그때 당신과 이별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정말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까지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냥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 난 후에야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너무 속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건 아내와 아이를 이 지역으로 제가 머무는 관사로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한 건물에 회사 사람들과 다닥다닥 함께 머무는 관사이기에 제 이런 상황들을 새로운 지역의 동료들에게까지 본의 아니게 밝히게 되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네요. 왜 저에겐 이런 일만 벌어지는 걸까요? 아이에겐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제 제 삶에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는 기분입니다. 무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는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2번이나 얻어맞고 나니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네요. 제가 과연 아이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둔해서 또 당하고야 말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